전쟁이 국제질서의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원래 1급 체제가 이완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신냉전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데 이게 진짜 신냉전이냐, 일정하게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양측으로 갈라진 냉전 체제라는 측면에서 양측으로 갈라진 대결 구도가 생긴 건 사실인데, 단순히 냉전이라고 해서 공포의 균형이 아니라 실제 총칼이 포탄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냉전으로만 볼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급격한 변화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세계 경제가 위기이고 각 나라별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한 나라 내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 구조가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물론 그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겹치면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족국 간의 민주주의의 후퇴와 극우 포퓰리즘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독일에 쿠데타 있었다면서요. 황당한 쿠데타가 오늘 독일에서 있었는데, 실제로 의사당을 점거하고 무장투쟁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실제로 준비됐었던 뉴스 나왔는데요. 어쨌든 민족국 간의 민주주의 후퇴와 극우 포퓰리즘이 점점점 부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무엇보다도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조금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사고는 냉전적인 사고나 이데올로기 대립의 관점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과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가 촉발한 국제질서가 해체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공급망인데, 금융 네트워크도 그런 건데, 이게 오히려 이제 해체되고 있고 블록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안보와 경제가 통합되고 있는, 물론 안보와 경제는 과거에도 일정하게 통합성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안미 경중처럼 우리는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한다는 틈새가 있었는데, 이제 그 틈새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국제 질서고, 영토 주권에 대해 달라진 입장, 얄타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2차 대전 이후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강대국이 영토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했거나 강대국끼리 격돌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 간접적인 대리전이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인종, 민족, 젠더, 환경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전쟁하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거였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열린 시각을 봐야 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럼 다른 대안이 뭐냐, 이제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냉전, 냉전 아닌 멸전인데요.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커스와 쿼드에다가 이제 경제 통합체로 IPEF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칩4라고 하는 것까지 등장합니다만 뒤에 설명할 텐데,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동맹 혹은 경제동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인데요. IPEF라고 하는 프레임, 맨 끝에 있다는 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IPEF에 가입하기로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라고 하는 블록을 통해서 군사 블록과 경제 블록을 통합해서 이 구조들을 이제 협공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틀로 이제 미국 중심의 구조가 있다면, 여기에 맞서는 여러 가지들이 벌어지는 거죠. 시진핑은 사우디와 밀착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언론을 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 미러를 가시하고, 이란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해서 드론을 제공한다. 사우디가 오펙 플러스에서 석유 감산을 결정하고, 최근에 가나 같은 나라는 석유 대금 결제를 달러 대신 앞으로 금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죠.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속에서 유럽의 이제 스웨덴이나 핀란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나토 가입 추진을 청명하고,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도. 독일은 전후 70년의 평화주의를 이제 종지부를 찍고 군비 확장에 나서게 되는 거죠. 독일이 군비 확장에 나서는 것은 유럽 역사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상황이에요. 독일이 군사적으로 왕성하면 반드시
전쟁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히틀러의 악몽을 접하고 나서 어쨌든 평화적인 입장으로 독일이 외교 정책을 해왔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서 독일이 입장 변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곳에서 이제 감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전 세계의 질서들이 일정하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 올해 10월 12일 날 나오는데요. 미국의 동맹인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계속 현대화해 나가야 된다. 탈냉전 시대는 확실히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냉전이 지난 탈냉전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냉전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의도와 그것을 이룰 능력을 가진 유일한 미국의 가장 위대한 지정학적 도전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주적으로 자기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써놓은 거예요. 러시아는 당장 눌러야 할 위협, 하지만 중국보다는 한 등급 아래이고 쇠퇴하는 호전국가이며 미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궁극적인 적수는 세력권을 확장하려는 야심을 가진 중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들이 보고서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주적으로 성립하고 냉전 시대가 탈냉전이 끝나고 또 다른 냉전인데 그 주적은 중국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세계 질서를 재편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후에 대외전략보고서 10월 20일 날 나온 걸 보면 유럽도 중국에 대한 전략을 바꿔야 한다. 중국은 전면적 경쟁자이고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미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인도 태평양 주요 국가들과 관계를 심화해야 한다. 이유는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제3국을 더 나은 대안을 제출해서 끌어들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중국을 EU나 미국이 다 이제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사실 세계 질서가 이런 것들을 중국이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이에 맞춰서 자기 전략을 또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의 이런 안보전략 보고서와 중국의 대응이라는 구조 속에서 세계 질서가 변동하고 있는 거고, 이런 보고서들은 원래 중국이 일정하게 부각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통해서 변화된 세계 질서와 결합되면서 세계 질서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미중이 다 알아, 서로 간에. 그래서 지난번 중미 정상회담을 2022년 11월 14일 날 발리에서 했는데요. G20 정상회의가 그때 있었어요. 이 조 바이든과 시진핑의 발언들입니다. 양국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미국에 도전할 생각 없어. 평화롭게 살 생각이야. 자꾸 너네 우리를 의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전략보고서를 그렇게 쓰고 있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억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반대할 때 시진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만 문제만큼은 건드리지 마. 이건 우리나라 국내 문제야. 그리고 이걸 건드리는 것은 미중 관계의 첫 번째 레드라인이야. 이것은 절대 금기야. 이것만큼은 용납 못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는 그렇고, 북핵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북한에게 핵실험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북한의 합리적 안보에 대한 우려를 너네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가 그러니까는 걔네가 그러는 거야. 너네부터 잘해. 이렇게 해서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미중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가 뭔가를 조정해 보려고 하지만 이미 미중 간의 대결 구도는 심각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게 단순하게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경제 블록화를 통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면 할수록 중국과의 관계는 훼손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고 중국 때문에 세계 경제가 끊임없이 돌아갔던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국면 속에서 중국 말고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야 되는 고민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당장 우리 같은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게 되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대충 봐주고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까지 봐줄 거냐. 우리가 계속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중국과도 같이 하고 미국과도 같이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제 이런 건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지나치게 폭주하고 있으면서 이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 무역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20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얘기했어요. 참고로 시진핑이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얘기한 건 당의 전면적 영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통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사회주의의 현대화, 분배를 강화해서 중국이 불평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위로하고 위무하기 위해서 분배 강화와 공동 부유라고 하는 세 축을 통해서 끌고 가겠다. 이제 3연임을 하면서 발표한 핵심이 이거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중국은 중국 내 질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진핑의 완전한 지배 구조가 확정되어 있는 구조이죠. 이 구조 내에서 대만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대만은 어떤 입장이냐면 탈중국화와 독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중국화를 기치로 내건 민주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2016년 이후 연임했습니다. 대만은 당이 두 개인데요. 우리 이제 두 개의 주요 정당이 있는데 어디하고 어디죠? 국민당과 민진당. 그래서 이제 장개석이 세운 국민당이 쭉 집권해 오다가 대만 독립 탈중국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민진당이 집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어떻게 해요? 선거 때만 되면 중국이 대만 해협에다가 괜히 포를 쏘고 이러면서 위협하고 하는 게 국민당은 늘 주장하는 게 뭐예요? 언젠가 본토를 수복하겠다. 이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는 중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토 수복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국민당이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아예 대만은 다른 나라야 라고 주장하는 세력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인데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총통으로 2연임까지 하게 돼요. 사실 위기에 봉착했었는데요. 두 번째까지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딱 붙었어요. 다시 연임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연임했죠? 거의 뭐 지지율이 바닥까지 가서 재집권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권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홍콩 때문에 집권했어요. 중국이 저 홍콩을 봐준다고 중국이 얘기하더니 절대 안 봐주는구나. 쓸데없이 뭐 중국하고 같이 해서 마치 홍콩처럼 우리가 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야 큰일 나겠다. 쟤들하고 친하게 지냈다가 나중에 홍콩 꼴 나겠다라고 하면서 홍콩 사태 때문에 갑자기 민진당 지지율이 다시 확 올라가면서 뜻밖의 연임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탈중국화를 기치로 내건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연임을 하면서 대만 독립의 의지가 확인되고 있고, 과감한 친미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미국산 무기를 2020년 한 해만 59억 달러를 사들인 걸 보고, 이 국민들의 정체성도 강화되고 있는데 62.3%가 이제 자기를 대만인이라고 생각하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계가 앞에 것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점점 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대만인 정체성이. 31.7%는 대만인이자 중국인으로 인식하고, 단지 2.8%만 난 중국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8%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만 세월 지나면 저것들 완전히 독립하겠다고 난리를 치겠구만, 정리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막 전쟁하고 어쩌다가 어느 세력이 쫓겨서 제주도에 나라를 하나 세웠다고 치면 본토에 있는 이 한반도의 본토에 있는 정부가 저게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겠어요? 언젠가는 통일해야 될 나라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만은. 다만 여러 가지 국제정세나 이런 걸 보일 때 봐주고 있는 거지 저걸 다른 나라라고 생각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대만 독립의 여론조사로 보면 최근 4년 사이에 15%에서 25%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최근 4년 사이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양상들을 보면서 탈중국화와 독립으로 가는 대만,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미국, 이것을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 대만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치가 높은 나라예요. 가치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일단 나라는 조금해도 세계 경제 순위로 보면 20위 안에 드는 나라예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우리가 10위권이라고 하지만 20위 안에 드는 나라고, 경제력도 충분해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대만이 미국 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고, 어쨌든 태평양에 전선을 칠 수 있는데, 이걸 잃어버렸을 경우와 안 잃어버렸을 경우를 생각하면 특히 내륙
소위 대륙에서의 전선을 일정하게 접어두고 해양 전선을 통해서 세계 질서의 재편을 꿈꾸는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 입장에서 역시 대만은 중요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대만과 중국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이제 대만에 군사훈련 같은 걸 하고, 이런 와중에 이제 북한은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 대만 문제는 제가 일단 한반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를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대만은 시진핑의 임기가 27년까지예요. 5년마다 한 번씩 주석을 뽑게 되는데, 5년 만에 한 번씩 뽑게 되는데, 그래서 27년에 4연임 들어가는 그 시기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흔히들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 나중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만을 둘러싸고 일본 재무장이 가속화되고, 중해 군사움직 강화가 일본 재무장이 가속화되고, 그러니까 일본이 대만을 칠 경우에, 중국이 대만을 칠 경우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이제 하는 거죠. 일본은 호주 15년 만에 새 안보선언을 통해서 일본과 호주, 한미일 군사합동훈련, 이 모든 것들이 일정하게 대만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 변수로 놓고 이루어지고 있는 질서. 그래서 대만이 망하냐 안 망하냐가 아니라 대만을 중심으로 동북아 질서 혹은 태평양 질서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 정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세계적인 변화로는 이제 세계 경제 위기 문제입니다. 원래 세계 경제가 7가지 덫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몇 가지만 보면,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 100%를 수입하고 있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독일이나 이탈리아도 49%, 46% 등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주요 곡물 세계 시장 점유율도 보시면 이렇게 해바라기유, 밀 등등이 압도적인 비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가 수입이 줄어들다 보고,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아무래도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점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최근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면, 헝가리 같은 나라는 호텔, 체육관, 극장,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폐쇄하고 벌목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폐쇄했어요. 헝가리 같은 경우. 벌목 규제를 완화했다는 걸 없으니까 나무 잘라서 떼라. 그래서 벌목하면 원래 감옥 가야 되는데 봐줄 테니까 나무 잘라라. 이제 이런 조치까지 나온다는 뜻이고요. 체코는 국민에게 스웨터 입기를 권장하고 학교에서 담요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난방이 안 되니까 폴란드는 타이어만 아니면 무엇이든지 태워서 겨울을 넘겨라라고 정부가 얘기할 정도고, 일부 동유럽은 폐쇄되는 화력발전에 갈탄을 사용함으로써 소위 이 환경에 최고로 나쁘다는 갈탄을 화력발전으로 쓰고 있는, 이런 정도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죠.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문제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데다가, 최근에 러시아가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무기한 중단했다가 어찌어찌 해서 곡물 협정 4개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흑해를 열어놨더니 우크라이나 이놈들이 식량 공급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 배에다가 무기를 싣고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너네 얼마 전에 크림반도의 크림대교를 폭파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런 식으로 무기 들고 와가지고 폭파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사실 곡물협정이 이게 둘이 야 우리 전쟁하더라도 흑해를 통해서 이거 농산물이 안 나가면 세계가 다 굶어 죽으니까 이것 정도는 하자라고 했는데, 너희 시계도 크림대교를 폭파했지 안 해 임마,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막 여러분들 기사 보면 아프리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밀이 없어가지고 어떤 나라는 어떻게 살고 있고 막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오는 게 다 이런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코로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와서 전 세계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이죠.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도 이제 뭐 이게 조금 지나서 제가 밑에 썼는데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바닥이죠. 최근 성장률은 세계는 1%대 후반이 될 거고, 한국은 이제 1.8%까지 현재 떨어져 있어요. IMF나 OECD가 대체적으로 한국의 성장률. 그리고 유럽 각국은 내년에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론 이제 그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거기다 우크라이나가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이제 추락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쟁이 계속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올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마다 이러다 보니까 권위주의 체제의 확산과 민주주의의 위기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저는 뭐 윤석열의 당선도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 형제들이 이제 새롭게 집권하고 멜로니가 총리가 되면서 우파적인 정책을 쓰고, 프랑스 국민연합이 지난 총선에 비해 르펜입니다. 르펜의 국민전선 혹은 국민연합이라고 하는데 지난 총선에 비해 10배의 의석을 차지했고, 스웨덴 뭐 3인주의 어쩌고 이렇게 해서 참 잘 사는 복지국가 얘기하지만, 극우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게 현재 전반적으로 트럼프 뭐 재출마 선언했고요. 우리나라 윤석열이 했고, 전체적으로 세계가 이런 좀 극우적인 경향성들을 갖게 되는 거고, 왜? 그렇게 해야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강조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살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진보적인 목소리, 진보정당, 경제가 어려우면 트럼프가 당선될 때 핵심이 어디였어요? 트럼프 당선의 핵심, 흔히 러스트 벨트라고 하잖아요. 녹슨 벨트. 녹슨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너네가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 노동자 너네가 중국 놈들 때문이야, 한국 놈들 때문이야, 자유무역 때문이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리고 인종적인 혐오를 부추기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각 나라마다 권위주의, 그 다음에 극우주의, 민주주의의 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멀어지는 탄소 중립, 확장되는 기후위기인데요. 원래도 지금 뭐 간단하게 몇 가지 통계가 보면 현재 세계 상위 1% 부자들이 6천만 명의 1% 6천만 명의 탄소 배출량이 30억 년에 2배가 되는 나라에 살고 있죠. 탄소 누적 배출량을 보면 또 이제 미국이 저렇게 이렇게 돼 있고, 남미 전체는 2.6%, 아프리카 전체가 2.8%인데 미국이 24.6%고, 이래서 이제 지난번 콘27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소위 말하면 개발도상국 지원해라 라고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인색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온실가스 목표를 2030년까지 이행한다 하더라도 21세기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5도 상승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뭐 2.5도, 2도 이내 억제하려면 지금보다 감축 목표를 4배로.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재해가 빈발하고 있고, 파키스탄이 국토가 3분의 1이 침수되고, 2도 이내 이걸 성공하지 못하면 생물종 54종이 멸종될 위기, 17억 명의 폭염에 노출될 위기, 뭐 이런 기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최근에 온 코로나 위기도 사실 환경 생태 위기인데, 28년 금융위기보다 2020년 코로나가 노동위기에 미친 영향이 훨씬 컸다.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젠더 폭력, 뭐 등등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탄소 기후위기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아프간 전쟁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2억 6천만 대의 자동차가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량을 배출했다고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각국 군비의 확장을 해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안보를 철저히 하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전부 이제 군비 확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환경과 생태 위기 한다고 전 세계 정상들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 돌아가서 군비 확장을 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위협이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과 기후위기를 연동하는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단순히 반전과 평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연대전선을 쌓아야 된다. 이게 지구의 공멸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런 구조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까 천연가스 얘기했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더러운 화석 연료인 석탄, EU가 석탄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석탄 가격이 톤당 400달러를 돌파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 소위 그린 텍소노미에 이제 원자력을 다시 추가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계획들을 다
예를 들면 독일, 벨기에, 스위스가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었는데 원자력 정책이 후퇴하면서 EU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전반적으로 환경 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갖고 온 위기가 대단히 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계적인 질서들이 변동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제 세계 질서의 변화만 보지만 환경의 문제나 국내 이제 우파 정권의 등장,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확인해야 될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까 대만 위기를 다 얘기를 안 했는데요. 대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잠깐 보시면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잠깐 역사를 보시면 류큐 왕국이라는 게 오키나와인데요. 오키나와 현으로 만들면서 일본이 가져갔어요.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이 대만을 넘겨줘요. 시모노세키 조약은 왜 체결했어요? 뭐 때문에 체결됐죠?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인데요. 그 왜?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진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그 청일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고 그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어디를 넘겨줘요? 청나라가 대만을 넘겨주게 됩니다. 대만을 넘겨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속도서를 넘겨줬어요. 자연스럽게 부속도서를 넘겨주면서 저게 이 부속도서가 일본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고 중국은 다오이다오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됐다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 영토가 됐어요. 센카쿠 열도가 오키나와 밑으로 섬들이 1951년 당분간 이건 미국이 간단하겠다라고 해서 미국이 가져가요. 그렇게 해서 너네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져갔다가 1971년에 오키나와를 다시 반납해 주면서 이 섬들도 돌려줬어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섬들은 대만의 부속섬이고 청나라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넘겨줬던 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다오이다위 센카쿠 열도 분쟁이 끊임없이 일본하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저 열도 문제는 훨씬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어쨌든 대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보통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이제 조건이 하나 있고, 참고로 여기 이제 쿠릴 열도, 쿠릴 열도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러시아와 일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실효적으로 일본이 지배하고 있고, 이건 실효적으로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섬들이에요. 이 쿠릴 열도는. 그런데 어쨌든 이 쿠릴 열도 분쟁과 센카쿠 열도 분쟁이 있는데, 어쨌든 대만은 이렇게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넘어갔다가 지금까지 어쨌든 대만이 중국이 다시 뺏어왔는데 장제스가 절로 넘어가면서 자기네 땅이 된 거죠. 대만 땅이 된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데요. 한반도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대만이 혹시 우크라이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크라이나라고 생각하시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미국이 오커스나 쿼드를 통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세력을 압도하고 안보 보고서에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해놓고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거기다가 예를 들면 한반도에다가는 사드를 배치하고 제주 강정기지를 만들고 평택으로 미군 기지를 이장하면서 확장하고,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을 압도해 들어오고 있는 어쨌든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는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대만에 대해서 어쨌든 중국은 저건 우리 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것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중간에 놓고 이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고, 이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전쟁, 중국으로 하여금
언젠가는 대만이라고 했던 것에 있어서 일정하게 판도라 상자가 열린 거죠. 이제 저걸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만 놔둘 수 없다 이런 건데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실제로 침공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침공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침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반도. 한반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땡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국의 안보.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목적은 미군이 동북아를 지배하기 위해서 있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그 자체의 목적은 대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대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문제는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쨌든 나서야 되고 나설 때 누구를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주한미군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혹은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육상군을 투입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제주 기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성주의 사드에서 예를 들면 뭐 미사일 방어망 같은 것들을 미사일을 통해서 무슨 레이더 같은 걸 통해서 확인도 하고 혹은 사드를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쓰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주한미군을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한 것이 되고 이럴 경우에 중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드 기지를 폭파할 수도 있고 그럼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폭파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대만 침공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 주한미군은 대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국방장관 회의나 안보 협의 같은 것을 거칠 때마다 대만 문제를 미국은 계속 넣자고 얘기했어요. 그때마다 한국은 못 넣는다고 얘기해요. 합의문에. 근데 작년 문재인과 바이든의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대만 문제가 한미 간에 이 협의할 때 들어가요. 그래서 양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 유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대목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 대목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굳이 여기에 이 한미 안보할 때 한국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이제 많은 그 소위 이 외교 분석가들이 볼 때 한국이 정말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전쟁에 바로 끌려 들어간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그걸 안 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주한미군은 북한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나라에 파견할 수 없다. 비록 여기에 있는 거지만 다른 나라로 뭐 참전하거나 이런 것을 우린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걸로 다투고 그랬거든요. 미국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대만 문제는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에 최초로 그런 게 들어가면서 실제로 대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북한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이 났어. 실제로 전쟁이 나고 그래서 대만 문제가 벌어지면 미국과 이제 일정하게 다툼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전면전은 아니에요. 양 나라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한전이죠. 대만을 놓고 미국과 이렇게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붙으면 미국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어떻게 돼요?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5, 6위권이에요. 세계에서 국방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국방력이. 일본도 그렇고. 일본이나 한국의 국방력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미국하고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하고도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할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북한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듯이 북한과 미국도 북한과 중국도 조중 수호 조약 뭐 이름이 있어요. 뭐 경제 수호 및 경제 협력 조약인가 뭐 경협 조약이 있어. 하여튼 조중 수호 조약에 의하면
우리나라보다 참전이 훨씬 쉽게 돼 있대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이 공격을 받아서 공격하든 참전하든 뭘 거쳐야 돼요? 의회를 거쳐야 돼요. 우리 이라크에 가려면 군사 파병하려면 꼭 의회를 거치잖아요. 근데 조중수호조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어디 결정하는, 그러니까 자동 개입하도록 돼 있어요. 규약 자체가, 조약 자체가.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북한이 일정하게 무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옛날에는 북한도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찬성 반대 찬성했었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야 너네 좀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런 변화되는 정세 구조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 그래서 아까 바이든한테 얘기하잖아요. 북한이 갖고 있는 안보상의 우려를 너네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규탄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막아주고 안보리 규탄 결의도 반대해요. 유엔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 중국과 대만 그래서 이 동북아가 급격하게 사실 변동의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예를 들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금 이름이 뭐죠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 라메컬라인가 뭐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예를 들면 청문회를 하게 되면요. 청문회를 이제 일본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하면 주요한 질문이 그거예요. 대만을 중국이 침공했을 경우에 주한미군을 어떻게 가동하실 생각이냐, 가동할 의사가 있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 정도로 현재의 구조에서 보면 대만이 침공했을 경우에 한국은 디폴트가 돼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한미군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한국군이 참전하는 것을 디폴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한테 야 너네 혹시 대만 침공하더라도 우리는 안 가. 예를 들면 이런 견지를 해야 되고, 중국한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대만 해협의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립을 지킨다 라고 하는 약간의 의사표시나 전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미국이 화를 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끊임없는 딜레마인 거예요. 끊임없는 딜레마라고 하는 문제를 안게 되는 거죠. 어쨌든 미국은 디폴트로 생각해요. 당연히 참전하는 것을.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 구조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다만 실제로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데 세계 질서에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가능성이 전에 비해서는 높아졌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그 가능성 속에서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금의 이 구조들을 봐야 할 건가, 그리고 어떤 외교 전략을 갖고 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그런 시기 속에서 북한 문제, 그래서 이제 북한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하고 핵 개발을 이제 재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북한이 3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윤 정부에서만 27차례를 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YTN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 하자고 조선일보 주장하고, 서울경제 한미 핵무장보다 해구산의 무게 막 계속 이런 글들이 하게 돼요. 북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일정한 정도의 그런 이제 질서의 변동도 있지만, 북한 스스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북한은 지금 과거의 북한 하면 우리 머릿속에 세 가지가 떠올라요. 가난한 나라,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 이런 인식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코드라면, 사실 북한 지난 5년간 꾸준히 5%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해왔어요. 특히 이제 김정은이 들어오면서 경제 발전과 핵 개발의 병진 노선을 선택했어요. 병진 노선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에는 원래 소련 붕괴 후 자체 생존 전략을 핵으로 설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핵을 가져야 일단 산다. 이제 소련 말고는 다 망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미국 일구 체제에서 단 하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체제를 지키는 길은 핵이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계속 못 살았죠.
못 살다가 어느 순간 살아야 되겠다 해서 핵 경제발전과 핵 병진 노선을 당대의 문건으로 공식 채택하고 김정은이 기본적인 외교 전략으로 선택해요. 그렇게 해서 경제발전과 핵개발 병진 노선으로 가다가 그러다가 이것조차도 폐기해요. 이것조차도 폐기하고 경제발전 우선으로 가요. 언제부터? 한참 우리 막 북한 왔다 갔다 하고 문재인 만나고 막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핵을 포기하거나 이 문제를 일정하게 접을 수 있다. 대신에 제재 풀고 그래서 어쨌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해요. 그게 이제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선언을 하고 그걸 받아서 2018년 평창올림픽도 오고 문재인하고 무슨 뭐 이렇게 금을 넘어가서 뭐 서로 사이좋게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잘 나가다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끝으로 그래서 이 배신감이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요. 북한은 이 배신감이 엄청 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사실 이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너네 이제 절대로 안 믿는다. 결국 핵이다. 라고 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경제발전, 핵개발, 병진 노선을 가다가 경제발전 쪽에 더 비중을 놓고 가다가 그러다가 최근에 핵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다 중심적으로 고민하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경제는 꾸준히 일정하게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세계 모든 사람들의 평가고 그런 측면에서 옛날처럼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하고 기아에 허덕이고 약간 이런 개념들은 벗어나 있는 상태. 그래서 나라가 일정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김정은 체제에서. 두 번째로 핵에 목숨 건 나라인데 처음에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수단, 생존 수단, 미국에 대한 전쟁 억지 이런 정도 수단이었고 그것조차 버리고 2018년 1월부터 일정한 수준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핵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아무도 확인해 주지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북한이 뭘 갖고 있다?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거의 인정하는 범주예요. 근데 누구도 이걸 공식적으로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대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미 보유했고 핵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 있고 최근에 핵 무력 정책법으로 우리가 핵을 쓸 경우는 이런 경우이다 라고 해서 핵 무력 정책법을 법률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핵 무장 그 자체를 국가 전략으로 선택한 거죠.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은 경제적으로도 일정하게 좀 나아졌고 그리고 그렇게 핵에 목숨 걸었던 핵도 정리를 한 거죠. 그런데다가 고립된 꼴통 국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러니까 중국도 좀 약간 이런 분위기 소련도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극복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러시아, 중국도 북핵에 부정적이고 한반도 비핵화를 찬성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꿔놓은 세계 정세 또는 아까 얘기한 전 세계의 새로운 신냉전 체제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일극 체계가 붕괴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핵의 문제가 등장해서 핵 보유가 곧 안보가 되고 대만 상황을 고려해서 중국이 북주 동맹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회하면서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의 중국의 전략에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 그래서 마음 놓고 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쏘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도 일정하게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소련 붕괴 이후 외교적으로 최고의 호조권을 갖고 있는 시기이다 라고까지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은 일정하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과거처럼 북한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북한을 대해서는 안 된다. 못 사는 나라 무슨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북한이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대만 문제가 있고 북한 문제가 있고 이런 구조 속에서 동북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들을 어떻게 볼 거냐. 최근에 김정일은 최강의 전략 무기를 완전 이게 화성 17 시험 발사를 성공하고 나서 이런 얘기들 해요. 적들이 핵타격 수단을 뻔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현 정세하에서 미국과 남조선 것들을 비롯한 추종 세력들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자신감이죠. 화성 17을 발사하면서 이러면서 나온 게 이제 한반도도 핵을 가져야 된다. 다음 페이지 혹시
한반도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다들 뭐 어렵다고 보고 있죠. 첫째, 우리나라가 핵을 무장하는 걸 일단 미국이 반대할 거고, 핵무장을 하는 순간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핵무장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의 핵 북한이 가졌다면 용인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얘기되는 게,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핵을 여기 배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위 전술핵 배치인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전술핵 배치를 하는 순간 동북아의 긴장은 어떻게 될까요? 확 올라가고.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건 결국은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면 북한이 핵을 갖는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체 얘기도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도 적당하지 않고, 지금처럼 미국의 핵 우산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 정도 이상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지만,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조선일보나 막 이런 데서는 핵무장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먼 얘기죠. 현실적으로는 먼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고요.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조건 속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거냐? 근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을 침공한다는 건, 그래서 사람들이 10% 이하로 보는 거는 미국하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미국하고 전쟁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 첫째. 두 번째, 미국하고 전쟁한다는 건 한국과 일본하고도 해야 되는데, 미국도 버거운데 한국과 일본도 만만치 않은 놈들이다. 그 놈들이 국방력으로 볼 때 이 전쟁을 중국이 왜 하냐? 지금은 도광량의 시대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신일품 망할 거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일정하게 위협하는 정도를 통해서 대만 해협의 소위 긴장 속의 평화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을 갈지 모르지만 그 이상 가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들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긴 한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면서 대만 문제가 나오고 시진핑이 3년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약간 부각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나 고민들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전쟁이라는 게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이 군사력을 무장할 때 왜 무장해요? 왜 무장해요? 저 나라를 침략하려고 무장하는 게 아니에요. 왜 무장하죠? 침략 안 받으려고 무장한다고 하죠. 전쟁 억지 때문에 한다고 해요. 근데 이쪽이 전쟁 억지 때문에 무장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저쪽은 어떻게 해요? 같이 계속 무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무장의 폭들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전쟁 억지로 무장을 확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그래서 윤석열의 생각이 위험한 게, 전쟁 억지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동맹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대만 문제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 동맹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이게 우크라이나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나 서방이 생각한 게 뭐예요? 동맹을 강화하고 나토를 강화해야 전쟁이 안 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나토가 강화되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게 전쟁 억지를 위해서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삐끗하면 오히려 전쟁의 빌미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미동맹을 포기할 수는 없으나 한미동맹의 일정한 정도의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죠. 한일 간의 군사협력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것 또한 일정한 정도의 수위 조절을 하면서 이 동북아의 평화라고 하는 구조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지금 윤석열처럼 했다가는 나중에 정말 큰일 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경제 문제가 동시에 이제 한반도의 대중무역 2분기 연속 적자, 뭐 한미 기준금리 역전, 러시아는 한국을 이미 비우 우호적 국가로 지정했고, 러시아가 유럽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 천연가스의 수입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서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8% 정도 보고, 우리나라 현재 천연가스 수입 가격도 2021년 9월에 571달러가
9월달에 톤당 1,465달러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보면 경제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다 연동돼 있어요. 단순하게 경제 위기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제안보 공동체가 격돌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오커스와 포드, 이제 포드에 들어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치포라고 하는 반도체 동맹, IPF라고 하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경제 동맹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 거죠. 여기 계속 얽히면 얽힐수록 중국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대중 무역 적자가 연속 2분기, 3분기 무역 적자인데요.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재 반도체, 우리 주요 수출품이거든요. 대략 27%의 수출 감소를 보이고 있어요. 대중국 수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여지면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면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이것은 단순하게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같이 연동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상하이협력기구,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체인데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결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이제 구조들을 이 구조 내에서 군사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압박 전략,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대지하는 디커플링 전략을, 중국을 계속 배제하는 전략을 쓰고, 중러시아는 군사협력을 개시하고 중동, 아프리카, 아세안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 구조가 오고 있고, 경제는 어렵고 군사적으로는 대만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지형들이고, 이것을 가속화시켰던 중요한 핵심 고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는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고, 이 속에서 어쨌든 그게 환경 문제가 됐든 경제 문제가 됐든 세계의 전쟁 문제가 됐든 동북아의 질서 문제가 됐든 그 첫 단추였던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와 연동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 11월 13일 날 있었던 아세안 플러스 3 한미일 정상회담, 이게 이제 에이펙 아세안 회의였는데요. 에이펙 아세안 회의에서 한미일이 만나서 푸놈펜 정상회담을 하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한미일 경제 안보 대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강력 규탄, 대만 해협 평화 안정 유지 재확인.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글자들을 같이 공동으로 확인하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해요? 대만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 책임을 지라는 미국의 요구가 들어가 있는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평범한 얘기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국가 간의 대화라는 건 이런 말이 들어갔다는 건 대만에 문제 생기면 너네 같이 전쟁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인도태평양 지역 현상 변경 시도 반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공급망 확보 강화, 균형 외교 깨고 확실한 미국 편을 확인해 준 거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됐다는 것을 확인해 준 거고, 중국의 아시아판 나토, 중국은 이것을 아시아판 나토라고 규정하면서 이제 서로 격돌하고 있는 양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구한말 이후 한국의 최고의 외교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한미 동맹 강화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 문제, 하여튼 뭐 과거사 문제 등 대일 감정을 보낼 때 한일 간의 군사 감정, 미사일 북한 무엇을 노리는 걸까? 핵무장, 남한 전술핵 배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 주장 어떻게 봐야 되나?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대만 문제를 넘어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 어떻게 만들까? 진보 진영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뭐 몇 가지로 설명도 하고 제 고민도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얘기도 했지만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뭐 여기에다가 정답이 있다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고민에 들어갈 건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민하시라고 전해드리고, 대안은 없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20회 동아시아 포럼이 일본에서 열렸는데요. 시민사회단체 포럼입니다. 동아시아는 20세기 제국의 시대 그리고 냉전의 시대를 겪으면서 가해 피해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은 경험이 있다.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의 냉전적 구도가 강화되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국경을 넘어 교류하고 연대하는 시민사회 조직들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제가 진보진영의 고민은 그러니까 이 반전 혹은 평화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국제연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보다 확장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면 사회주의 세력들과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1차 세계대전 뭐 이런 것들을 거쳐오는 동안 모여서 반전회의도 하고 전체 시민사회들,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국가 내의 역량들은 확장되지만 국제연대를 통해서, 사실 국제연대가 아니고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렇다 할 출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의 영역들이 자기 나라 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놓고 어떻게 국제연대를 통해서 이런 흐름들에 맞설 수 있는 세계적인 흐름과 조류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대안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깊어져야 된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북 문제예요. 저는 뭐 시천말로 제가 NL은 아닙니다만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신있게 미국이나 일본 등에 대해서 할 소리 해가면서 남북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져야 돼요. 지금 뭐 사실 공멸이거든요. 대만이 전쟁이 나면 민족이 공멸하게 생긴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라고 해서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북한도 자기네 나라의 계산법이 있는데 대만에 전쟁 나면 우리가 몽땅 쓸어다가 중국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원래 또 북한은 굉장히 주체적인 나라여서 그렇게 예전 시절에도 그렇게 뭐 북한하고 소련한테 막 빌빌거리면서 살지는 않았잖아요. 원래 못 사는 사람들이 자존심 하나 세잖아요. 못 살긴 못 살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남북 간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진짜 그 고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북은 주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남북 간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진보진영 내에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럼 뭐 남북 문제 얘기하면 우리 사회 진영 논리가 운동권 내에서도 뭐 NLPD 막 이런 게 있어서 좀 그런데, 반미 막 이런 문제들이 좀 그렇긴 한데 북한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뭔가의 대책들을 내놓기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고 지금처럼 완전히 대화가 단절된 구조로 가는 건, 그게 시민사회단체의 영역이든 아니면 국가의 권력 대 권력의 관계이든 뭔가 이것을 풀 수 있는 고리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뭐 그 외에 우리 같이 이제 평범한 일상의 시민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높으신 양반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정의당, 진보정당은 뭘 할 거냐? 국내적으로 뭐 노란봉투법도 해야 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해야 되고 또 뭐 화물파업도 또 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이런 좀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진보정당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북아의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같은 거를 정의당이 주도해서 한번 뭐 국제포럼을 한번 만들어 봐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자라거나, 뭐 성사가 되든 안 되든 좀 그런 일들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드는데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은 못 드리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렇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주목해야 될 지점들이 이런 지점들이 아닌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여기까지 아주 길고 긴 길을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